2차전지 섹터는요, 몇 년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2차전지 조정이 길어도 6개월 이상 잘 갔던 적이 없어요. 더구나 올해 4분기부터 해서 내년 1분기까지 계약들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처럼 조정받고 있을 때 열심히 사모으셔야 된다. 에코프로비움이 30배 오르고 TC스틸, 삼알미늄 같은 그런 조그만 소재주들도 지난 몇 년간 수십 배씩 주가가 상승하는 동안 그동안에 무슨 각종 노이즈가 없었냐. 온갖 노이즈가 다 있었고 그 온갖 노이즈를 극복하고 주가가 수십 배 상승한 것이고, 내년부터 펼쳐지는 시장은요, 적어도 2차전지 산업의 성장성 측면에서 또 한 단계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구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사두시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럼 빅뱅 폭발할 때 사죠 뭐. 그 주식 투자 생초짜도 아니고. 예, 안녕하세요. 예, 재벌과 정부 정치권 이해관계에 물들지 않는 정직한 정보를 제공하는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조정 없이 어떻게 계속 오르기만 합니까? 그리고 2차전지만 많이 빠진 게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많이 빠진 것 같고요. 2차전지가 그동안 또 많이 상대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빠진 측면도 있는데, 사실 다른 섹터들은 거의 오르지도 못하고 계속 빠진 경우들에 비하면 저는 오히려 이런 조정 구간이 향후 추가 매수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열심히 사야죠. 경기순환주는 잘못 사면 몇 년씩 기다려야 되는데, 구조적 성장주는 일시적으로 좀 악재가 있어서 또는 시장 흐름이 좋지 않아서 주가가 조정받을 때가 그래도 길게 보면 사야 될 때다 라는 것이 사실 지난 거의 한 5년 이상 동안 계속 입증을 2차전지 섹터가 해왔고요. 그리고 2차전지 섹터가 아니더라도 구조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들을 보면 보통 그렇게 조정이 왔을 때 사뒀더니 주가가 오르더라. 이런 것이 거의 비교적 되게 뚜렷한데, 굳이 조정이 왔다고 겁먹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조정 왔을 때 더 열심히 사야 됩니다. 바닥이 언제인지는 저도 모르죠. 저는 이 매크로 흐름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 매크로 흐름이 개별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이걸 정확하게 예측해서 매매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건 기관들이야 워낙 이렇게 대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대형주들 중심으로 해서 시시각각 변하는 어떤 매크로 흐름에 수익률이 이렇게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신경을 써야 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어차피 자기가 투자하는 것이 개별 기업 단위로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별 기업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물론 제가 이제 한 종목 한 종목만 투자하는 느낌으로 하지 말고, 좋은 종목들을 잘 골라 담아서 포트 단위로 투자하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무슨 매크로 흐름 또는 주가 지수 따라서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많은 분들이 자꾸 혼동을 하는데,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는 매크로 흐름 때문에 또 이런저런 노이즈들이 발생하면 주가는 출렁이죠. 근데 결국 큰 흐름에서 보면, 특히 구조적 성장주인 경우에는 길게 보면 그 기업의 실력대로 따라가더라, 주가가. 실적이 성장하는 만큼, 그 기업의 성장성이 강해지는 만큼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영연해 가면서 이렇게 투자하면 사실은 오판하기 십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차피 매크로 흐름을 통제 못 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 이 기업이 지금 충분히 살만한 기업이어서 샀는지, 그래서 조정이 오면 10,000원일 때도 싸다고 생각해서 담았던 게 8,000원, 7,000원으로 떨어지면, 더 매력적인 가격으로 더 담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복잡한 판단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고 나서
기다리면 됩니다. 뭐 현금이 다 떨어지면 뭐 경우에 따라서 포트 안에서 자신 있는 분들은 주식 갈아타기를 좀 일부 하시고 포트 조정을 하면서 뭐 그것조차도 끝난 분들은 전부 하시면 나중에 때 되면 정말 좋은 기업,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을 조금이라도 싸게 샀으면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게 주가가 상승하면서 보상을 해주거든요. 그걸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선굵게 긴 호흡으로 투자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지금 바닥이니 아니니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저도 몰라요. 내일이 바닥일지 뭐 3주 후가 바닥일지 한 달 후가 바닥일지 뭐 2달 더 갈지 이건 모릅니다. 그런데 2차 전지 섹터는요 몇 년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예를 들면 2021년 상반기 때 기계, 철강, 화학 뭐 이런 뭐 조선은 아니고 해운 뭐 이런 경기 순환주들 돌아가면서 막 그 주가 상승폭이 컸는데 그때 실적 좋아진다 하고 와 들어갔을 때 뭐 갑자기 피크아웃 논리가 등장하면서 거기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보통 다시 그 고점을 회복하려면 최소 3, 4년 이상, 뭐 경우에 따른 5년, 6년 이렇게 걸려야 됩니다. 그런데 구조적 성장주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 조정이 길어도 6개월 이상 잘 갔던 적이 없어요. 더구나 올해 4분기부터 해서 내년 1분기까지 국내 배터리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소재, 장비, 그 계약들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처럼 조정받고 있을 때 열심히 사모으셔야 된다. 그 여러분들이 뭐 한 달, 2달 내다보고 투자할 게 아니라 적어도 한국 배터리 산업의 빅뱅 폭발이 일어나는 2025년, 2026년 이 무렵까지 투자하실 분들은 지금 같은 조정기가 그래도 담을 때다. 그리고 비중이 적었던 분들은 지금 그래도 그나마 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어떻게 뭐 몇 년 안에 당장 200조가 되겠습니까, 그게? 네. 그게 배터리 산업이 계속 커지면 2030년 가면 전기차 그 판매 대수가 대략 5천만 대 정도 잡을 수 있고 그 5천만 대가 팔리면 대당 가격을 4천만 원 잡았을 때 5420 200조 2천조 원 시장이 생기거든요. 그 2천조 원 시장에서 배터리 산업의 규모가 대략 전기차 원가의 한 40% 되니까 800조 원 정도의 시장이 생기고 그 향후에 이제 가파르게 성장하는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 시장 외에 미국에서 대략 85% 매출 기준으로 유럽에서 55%, 60% 정도 그 다음에 중국 이외 나머지 미국, 유럽, 중국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시장 점유율을 따지면 대략 한 50% 이렇게 잡아서 대략 최소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제가 볼 때는 중국을 포함하더라도 배터리 시장에 그 점유율이 대략 50% 가까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지만 그러면 800조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 산업이 차지할 비중이 대략 한 400조 원. 그 400조 원 중에 양극재가 배터리 생산에서 필요한 소재로서의 비중이 대략 40% 이상이니까 그냥 보수적으로 40% 잡아서 400조 원, 4416, 160조 원. 160조 원, 2030년 정도 가면 160조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전기차만 계산했을 뿐이지 여기에 지금 ESS가 생기는 거, 그거 다 제외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용처가 전기차뿐만 아니라 그 전기 요트, 전기 크루즈, 뭐 전기 항공, 선박, 이동형 뭐 로봇 이런 것들은 다 사실 고성능 배터리가 장착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장비, 농업용 트랙터 이런 것들 다 사실은 지금 그 배터리가 장착돼야 되는 그 기계 장치 또는 장비들인데 그런 것들 지금 계속 속속 뭐 배터리 장착해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거 제외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2030년 잡았을 때 뭐 그거보다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런 게 실현되는 게 뭐 한 1, 2년, 2, 3년 더 걸린다 하더라도 큰 흐름에서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면 2030년 갔을 때
이미 그 한국 배터리에서 저 양극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160조 원 정도 될 거고, 160조 원 가운데 그 중에 대략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정도가 한 60조 원 정도, 최소 60조, 70조 원 정도는 예, 아마 공급해야 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예, 60조 원, 70조 원 공급했을 때 그 에코프로 BM이 그 당시에 뭐 영업이익률이 뭐 어떻게 될지는 지금 속단하기는 힘들지만 그 단계 가면 에코프로 그룹 자체의 수주 계열화가 완전히 완성이 되고,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지금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당시에 리튬 가격하고도 연동이 되겠지만 그때 뭐 수요가 되게 계속 증가하는 상태고 공급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리튬보다 훨씬 높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실제로 블룸버그 산하에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2차전지 쪽 관련한 그런 그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30년대 초중반이 예, 리튬 가격 피크를 찍는 기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때 가격으로 따져보면 지금 뭐 영업이익률이 한 10% 정도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럼 70조 원에 예를 들어서 예, 7조 원의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 가치를 얼마나 봐줘야 돼요? 영업이익 멀티플 20배를 봐주면 140조가 되잖아요. 예. 근데 성장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2035년, 2040년, 45년까지 갈 건데요. 20년, 30년 성장하는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데 자꾸 2차 전지가 뭐 고평가됐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한국의 이제 주력 산업들이 지금까지는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반도체도 사실은 경기 순환주의 특성이 강한데 대부분 이제 뭐 조선 기계, 철강, 화학 이런 것처럼 경기 순환주를 봐왔고, 그리고 한번 피크 그 고점에 잘못 물리면 몇 년간씩 이렇게 고생했던 경험들이 녹아 있어서 뭐 증권가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고 또 2차 전지 섹터를 잘 모르는 기존에 이제 이런 순환주 중심으로 투자했던 그런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야, 2차 전지 저거 지금 저 가격에 들어가서 고점에 물린 사람들 저거 헤어나려면 한참 걸린다. 저 영영 안 올 가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제가 볼 때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예,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공부가 안 돼 있고, 예.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뭐 잘난 척 한다는 이야기를 듣더라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저만큼 잘 모르고, 예, 주식 투자 관련해서도 저만큼 잘 몰라서 그래요. 예. 2차 전지 산업 저만큼 이게 지난 몇 년 동안 열심히 파온 사람 잘 있나요? 그 다음에 주식 투자해서 그 지난 몇 년 동안 저보다 수익 잘 낸 사람 없잖아요. 거의 없을걸요 아마. 예.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일희해야죠. 얼마나 좋습니까? 에코프로 BM 50만 원 갈 때 그럴 때는 사실 단기적으로 좀 오버슈팅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때 그게 7월 하순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사실은 단기적으로 뭐 공매도 쇼커버링 들어오면서 갑자기 이제 거래량이 확 늘어나고 주가가 이제 갑자기 튀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의 주가는 사실 단기적으로 또는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오버슈팅 구간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사실 신중해야 되고요. 그럴 때가 지나서 지금 거기에서 뭐 반토막 이상 나 있는 이런 상황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죠. 구조적 성장주는 그렇게 조정 않을 때 사지 않으면 언제 삽니까? 특히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에코프로 BM처럼 이렇게 조정받는 이유가 있긴 있어요. 3분기 실적이 많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많이들 하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건 기본적으로는 구조적인 성장주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뭐 악재에 의해서 실적이 안 좋은 것이지 구조적인 성장성 자체가 훼손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지난해 또는 올해 뭐 초 정도까지 되게 리튬 가격이 국제적으로 워낙 가파르게 올랐다가 오르다 보니 양극재 업체 입장에서는 더 오르기 전에 좀 사놔야 되는 것 아닐까 하고 이제 샀던 것들, 그 물량들이 또 한편으로는 중국 전기차 시장이 워낙 이제 공급 가행이 되고 중국의 이제 뭐 리튬 가격이라는 것이 적어도 현재까지는 중국 전기차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많은 부분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이제 리튬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그런 상황에서 비싸게 사왔던 그런 리튬 가격을 사용해서 리튬을 사용해서 생산을 하고 아직 판가에는 전가하는 데는 이렇게 이른바 레깅 효과라고
있고 해서 지연되는 흐름이 발생하다 보니 충분히 이제 수익성을 챙기지 못하는 일시적으로 생기지 못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기존에 또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퓨처엠처럼 또 LNF가 이미 2분기 실적으로 이제 보여준 것처럼 이미 이제 그 많이 사놨던 그런 리튬 가격의 또 재고자산 평가 손실 때문에 또 그게 이제 영업이익을 갉아먹는 흐름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속되는 흐름이냐? 아니라는 거죠. 거꾸로 이제 여기 리튬 가격이 다시 바닥을 치고 바텀 아웃해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사실은 이거는 이런 흐름은 다시 사라질 뿐만 아니라 리튬 가격이 일정하게 크게 변동 없는 수준만 돼도 소재 업체는 배터리 업체에 공급을 할 때 일정한 그 마진 폭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요. 그 이익 해소는 크지 않습니다. 매출 규모는 다소 줄어들다 하더라도.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같은 양극재 업체인데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양극재 생산 캐파가 크지 않기 때문에 미리 이제 사둔 그 리튬 재고가 많지 않았고, 그래서 이 회사 경우에는 올해 3분기 추정 실적이 매출은 다소, 그러니까 리튬 가격만큼 빠진 만큼 이제 판가는 조금 이제 하락하기 때문에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해서 살짝 빠질 수 있지만 영업이익 규모는 2분기와 다를 바가 없거든요. 사실은 이게 기존에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퓨처엠 같은 그런 회사들도 기존에 사놨던 비싸게 사놨던 그 리튬 재고를 다 소진하고 그게 영업이익을 훼손하는 그런 흐름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일정한 마진 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리튬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오히려 거기서 이제 마진 폭이 조금씩 더 커지고 매출액도 더 커지는 구간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꾸 노이즈가 생길 때 당연히 주가가 빠지죠. 주가가 빠져야 되는 이유도 있고 명분도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래서 구조적 성장주는, 경기순환주가 아닌 구조적 성장주는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 오히려 열심히 담으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올해 4분기부터 해서 내년 한 1분기 사이에 한국 배터리 산업에 특히 소재와 장비 양쪽으로 굉장히 좋은 일들이 계속 따라 터질 건데, 저라면 주저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현금 여력이 되는 한 저는 열심히 사시는 구간이다. 지금 3분기 실적은 배터리 업체들은 대체로 이제 조금 양호하게 나올 거고요. 소재 쪽은 양재도 그런데 대체로 이제 그 이런저런 강물을 사용하는 그 소재 업체들이 많다 보니 강물 가격이 꼭 리튬 가격뿐만 아니라 대체로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이거든요. 크게 보면. 그래서 이제 좀 약세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소재 쪽이 약한 이유는 한편으로는 지금 배터리 업체들의 본격적인 소재 발주를 앞두고 약간 그 일시적인 소강 국면인 측면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한국 배터리 산업이 이제 향후에 많이 커지게 되는 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일부 자동차 업체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전기차 생산을 조금 지연시키는 흐름들이 나타났고, 또 미국 자동차 3사와 그 다음에 테슬라를 포함해서 그 주요 전기차 업체들이,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4분기에 새로운 전기차 라인업들을 그렇게 출시하면서 그 배터리 수요가 다시 이제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조정은 사실은 너무 좋은 거죠. 2차 전지 섹터 비중이 높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맨날 2차 전지가 주가가 막 뛰어오를 때 그때는 이거 이제 나만 못 올라탔나 보다 하고 막 뛰어들고 밸류에이션도 따져가지 않으면서, 그리고 흥분해서 그렇게 막 추격 매수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조정 오면 이게 괜히 무슨 누가 예를 들면 선댕이나 배터리 아저씨 같은 사람 말 믿고 무슨 저희가 어떻게 그렇게 고점에 사라는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만, 오히려 오버슈팅 하면 조금씩 수익 실현하는 게 낫다라는 식으로 늘 이야기하는데, 근데 꼭 핑계는 그렇게 되죠. 그렇게 고점에 선대인 말 믿고 배터리 아저씨 말 믿고 고점에 사서 물렸다 징징대고,
그거는 주식 투자자로서 버려야 될 자세인 거고요. 오히려 그럴 때보다 지금처럼 충분히 조정받았을 때 용기를 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뭐 분할 매수도 하지 않고 뭐 오버슈팅 구간에서 급도 없이 막 몰빵 투자해 놓고 지금 와서는 현금 다 떨어져서 이렇게 조정 구간에서 근데 현금이 있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또 빠질 때는 겁먹어서 움츠러들고 매수를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맨날 그 주식 투자 실패의 역사가 반복되는 거죠. 제가 뭐 자주 이야기하지만 에코프로비엠이 30배 오르고 TC 스틸 뭐 삼알미늄 같은 그런 조그만 소재주들도 또 코스모신스제 같은 그런 업체들도 지난 몇 년간 수십 배씩 주가가 상승하는 동안 그 주가 수십 배 상승의 수익을 다 이렇게 누린 그런 투자자가 거의 극소수인 한편 뭐 5배, 10배 수익 낸 사람들 드문 이유가 뭐냐? 그동안에 무슨 각종 노이즈가 없었냐? 온갖 노이즈가 다 있었고 그 온갖 노이즈를 극복하고 성장하는 산업에서 주요한 플레이어들은 실적이 증가하고 성장 승인을 이게 장착해가면서 계속 주가 수준을 높여왔다. 그렇게 해서 주가가 수십 배 상승한 것이고 그 가운데 최소 뭐 5배, 10배씩 이렇게 수익을 낸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홀라당 뭐 한 30-40% 수익 내고 이 수익이 또 도망갈까 봐 홀라당 팔아버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단기간에 오버슈팅 됐을 때 들어와서 그 산업에 또는 기업의 잠재력도 잘 모르고 들어와서 누구 그냥 팔랑기가 돼서 들어왔다가 고점에 물려서 마이너스 30%, 40%, 50% 그렇게 조정받을 때 자기의 어떤 그 판단이 잘못됐던 건 생각하지 않고 주식 투자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을 익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누구 말 들었더니 뭐 손실봤다, 물렸네, 그리고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계속 실패의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계속 그런 식으로 투자했을 경우에는 100번을 시도하더라도 거의 매번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런 가운데 심지어 바닥에서 따지면 10배뿐만 아니라 뭐 수십 배, 100배, 나중에 뭐 100배 이상 이렇게 상승할 종목을 가지고도 그런 사람들은 늘 아마 실패를 반복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투자하지 마세요. 지금 그렇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백날 해봐야 계속 손실만 볼 거기 때문에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제대로 수익을 내고 싶다면 이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다시 한번 공부하시고 개별 기업에 대해서 잘 공부하시고 정말 이렇게 조정받았을 때 이때가 정말 싼 구간이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면 현금 여력이 되는 한 과감하게 매수하시고요. 현금 여력 다 떨어졌는데도 주가가 계속 조정받으면 전부 하십시오. 이렇게 성장하는 산업에서 더구나 2025년, 26년에 한국 배터리 산업이 빅뱅 폭발하게 돼 있는데 지금 뭐 소재 업체들 중에서는 뭐 1000억대 관련 2차 전지 관련한 매출이 지금 1000억대 하다가 2, 3년 후에 뭐 1.5조, 2조 원씩 매출 달성할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산업의 성장성을 하고 그 기업의 성장성을 알면 투자에 두려움이 없죠. 근데 그걸 잘 모르고 맨날 유튜브 방송이나 전전하고 선대인이 이럴 때는 장 좋아서 선대인이 이럴 때는 와와 했다가 또 지금같이 조정받을 때 또 누가 어디서 야 2차전지 뭐 다 꺾였다 뭐 이제 뭐 3분기 실적 안 좋다 등등 이런 이야기 나오면은 또 쫄아갖고 다 던지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투자하는 건 주식 투자의 잠재력을 너무 잘 모르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그 제가 볼 때는 국내 언론들이 잇따라서 계속 이상한 왜곡 보도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트럼프가 일단 트위터에 썼던 표현은 뭐냐면 그 UAW라고 해서 미국 전미 자동차 연맹, 그 노동자 연맹, United Auto Workers라는 전미 자동차 노조 연맹에서 그 파업에 들어갔을 때 그 표심을 얻기 위해서 좀 자극적인 발언을 했죠. 사실은 그 트럼프는 예전에 이제 대선에 당선될 때도 미시간주를 비롯해서 과거에 이제 자동차 산업의 근거지였다가 이제 이른바 녹슨 벨트, 러스트 벨트로 전락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 노동자들
자극하는 발언으로, 그리고 그것이 중국이 당신들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다는 그런 자극적인 그 발언을 통해서 그 재미를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똑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맥락을 보면 조 바이든의 All Electric Cars라는 그 미친 컨셉, 개념, 효력을 발휘한다면 거기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미시간주 노동자들이고 그 일자리는 대부분 중국이 가져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어디에도 정확하게 IRA 법안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IRA 법안을 폐지한다 이렇게 언론들이 바이든의 전기차 전환 공약을 폐지한다. 그게 더 나아가서 IRA 법안을 폐지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한국 언론들이 저는 잘못 보도한 거라고 봐요. 물론 트럼프는 그 IRA 법안이라든지 전기차 전환 계획과 관련해서 상당히 레토릭상으로는 그 속도를 늦추거나 좀 우려할 수 있는 식의 어떤 뉘앙스로 발언을 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게 공식적으로 IRA 법안을 폐지한다라고 말한 것도 없는데 그걸 뭐 폐지하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고 전기차 전환 흐름을 무효하는 게 트럼프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처럼 계속 확대 재생산 보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워딩을 읽어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관점이냐 하면 미국의 정치적인 그 관점에서 보면 그 미시간주 같은 그런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그런 주들에서 노동자들 파업에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이제 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이른바 이제 포퓰리즘식의 그런 이제 선동 발언을 한 거고요. 사실 기본적으로는 전미 자동차 노조는 그 조 바이든 쪽의 우호적인 그 투표 성향을 보여왔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전기차 쪽으로 이제 빠른 속도로 전환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그 생산 인력이 상대적으로 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자기들의 이익을 관철시켜 가면서 그 흐름이 전개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이제 최대한 좀 관철시키려고 하는 흐름이 있는 거고요. 근데 그걸 이제 트럼프는 그런 흐름들을 가지고 적어도 자기도 점수 좀 따려고 그렇게 어필하는 이제 레토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레토릭을 가지고 뭐 엄청나게 이제 난리들을 치고 이 K 배터리 그 성장성을 폄훼하는 어떤 수단으로 많이들 삼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저도 그 예전에 신문사 기자 출신이었지만 이렇게 이제 외신 보도들이 들어오면 그 기자들이 어떤 식으로 확대 재생산을 하냐 하면 처음에 어떤 그 외신을 보도할 때 그런 레토릭을 가능하면 선정적인 제목을 뽑아서 조회수 장사하려고 그렇게 해서 트윗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기보다는 거기에서 전기차 전환 뭐 정책 무효하고 폐지한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더 나아가서는 또 뭐 IRA 법안 다 폐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옮겨가면서 그 이전에 그런 게 나왔으면 그 원문을 확인하지 않고 기자들이 그리고 뭐 여러 부서가 예를 들어서 뭐 산업을 담당하든 어디 뭐 부서가 이제 다 다르잖아요. 그 다른 부서의 기자들이 다 기사를 쓰면서 처음에 어떤 식의 원문 때문에 이런 보도가 나왔는지를 따지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다 검증하지 않고 트럼프가 IRA 폐지한다고 했나 보다 하고 그걸 기정사실화해서 계속 그 논리 속에서 계속 확대 생산하는 뉴스들을 생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실제 원문과는 다른 또는 부정확한 그런 내용들이 거의 한국 그 언론들의 막 도배가 되고 그게 기정사실화 돼버린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 좀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고요. 트럼프가 진짜 의도하는 건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트럼프가 하면서 선동하는 방식이 뭐냐. 조 바이든처럼 저렇게 빠르게 가면 중국한테 또 일자리 다 뺏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IRA 법안에서 K 배터리가 수혜를 받는 기본적인 구조가 뭐냐 하면 반도체 칩과 더불어 해서 전기차와 배터리 밸류 체인에 있어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기본 목표입니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대다수 나라들이 마찬가지인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반중 또는 협중 정서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도
민주, 공화 양쪽 정치 성향을 가리지 않고 미국민의 80% 이상이 중국을 그러니까 반대하는 중국을 싫어하는 그런 정서가 폭넓게 퍼져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집권한다 하더라도 트럼프조차도 사실은 이 거대한 전기차 흐름을 거부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트럼프가 집권하는 시기에 그럼 전기차 흐름이 멈췄습니까? 오히려 그때 미국의 테슬라가 승승장구했는데요. 사실 뭐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는 트럼프한테 그에게 이제 정치 후원금을 낸 사람이기도 하고 뭐 개인적으로 상당히 그 친하게 뭐 그게 의도적으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친하게 지내는 관계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 흐름인데 무슨 전기차 흐름을 어떻게 막습니까? 트럼프라고 해서. 그리고 그 IRA 법안의 폐지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중국 업체, 그야말로 중국 업체들한테 수혜가 제대로 가게 생겼는데 그 IRA 법안을 만든 조건들을 보면 중국을 비롯한 비우호국 또는 비우호 집단을 배제하고 강물부터 소재까지 이렇게 조달하고 그 배터리와 이제 전기차를 북미 지역에서 생산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한편으로는 자국 내에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핵심 목표잖아요. 그리고 그걸 민주당이 뭐 통과시킨 게 아니라 민주, 공화, 양당이 합의해서 상하원을 통과시킨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쉽게 뒤집습니까? 트럼프가 저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IRA 보조금상의 그 전기차와 배터리 보조금보다 훨씬 약한 정도로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그걸 오바마 행정부 때 가감하게 시행했던 것을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고 나서도 공화, 민주, 양당이 합의해서 1년 동안 그 세액공제 혜택을 더 연장시켰어요. 그건 뭐냐? 그건 이미 공화당 주든 민주당 주든 그 산업이 크게 형성돼 있고 그 해안가들을 따라서 해안 도시들을 따라서 그래서 세액공제 혜택을 풍력 발전에 대해서 연장시킨 겁니다.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줘가면서 미국 땅의 배터리 산업을 불러들여서 지금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미 그리고 그 미국의 포드, GM, 스텔란티스 뭐 3대 완성차 업체 플러스 테슬라까지 K 배터리 업체들하고 이른바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미국 내에서 이제 그 어마어마한 배터리 생산을 하도록 지금 돼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각 연방정부 보조금뿐만 아니라 주정부가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줘가면서 유치 경쟁을 벌여서 지금 생산 캐파를 짓고 있고 그렇게 배터리를 공급받아야 미국 완성차 업체들이 차가 팔려서 그래야 트럼프가 표를 얻고 싶어하는 그 자동차 노조들의 형편도 좋아지고 임금도 올라가는데 그걸 트럼프가 폐지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걸. 그러니까 트럼프는 원래 그렇게 그 약장수 기질로 그 협상용 카드로서 레토릭을 엄청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이면 그거 바보인 거고요. 또 하나 그 보자면 그 트럼프가 대선 공약으로 공식적으로 내걸었던 오바마 케어 그거 폐지하겠다는 공약도 폐지했습니까? 폐지 못했죠. 그때 이미 정치적으로 공화당이 뭐 상하 양원에서 다 유리한 입지에 있었는데도 오바마 케어 폐지 못했습니다. 왜? 여론이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호적이었거든요. 지금 대체로 어쨌거나 전기차 전환 흐름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미국의 국민들 대다수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방정부, 주정부가 보조금까지 다 투입이 돼서 지금 올해 그 미국의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대규모 생산 캐파 투자가 일어나면서 거기에서 그 이른바 건설 투자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거기서 뭐 임금을 받는 고임금을 받는 그런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걸 트럼프가 민주공화 양당이 합의해서 통과시킨 걸 폐지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제가 미국에 유학하면서 공공정책을 공부했고 특히 정치경제학을 주로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역학관계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면 저런 식으로 트럼프가 심지어 뭐
바이든 공약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저게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힘들다라는 것은 웬만하면 알고 있어야 돼요. 예. 그런데 온갖 한국 언론들이 또는 정권가가 의도적, 자기네들 이제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식으로 이렇게 왜곡해 가면서 트럼프 리스크를 굉장히 이제 부각시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나친 기우입니다. 지나친 기우.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지정학적 알파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읽어보면, 예, 그 책의 기본 명제는 뭐냐면, 정치인들이 놓인, 예, 현실적 제약이, 예, 정치인들의 선호를, 예, 우선한다. 라는 게 기본 명제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이 정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자기가 쉽게 말해서 당선되는데 유리할 때, 예, 정치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을 하게 돼 있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이걸 선호한다고 그래서 그걸 함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바마 케어, 그 다음에 풍력발전 세액공제 혜택 연장한 거, 이런 것들이 트럼프의 선호와는 달랐을지 모르겠지만 정치적 제약, 그 다음에 유권자들의 이렇게 부과하는 제약 때문에 유권자들의 선호에 그 정치인의 선호가 굴복한 겁니다. 그거는. 그런 걸 이해 못하면은 그건 진짜 엉터리들이죠. 지금까지 이제 자동차 3대 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중국, 미국, 유럽이 있죠. 근데 지금까지 전기차 침투율은 중국이 이미 올해 기준으로 30%를 넘어서고 있고, 미국도 지금 10% 육박하고 있지만 중국보다는 훨씬 낮은 상태고요. 유럽도 한 20%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중국이 가장 먼저 전기차 산업을 키워왔고 전기차 밸류체인 기업들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한국 배터리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의 배터리 산업이 중국 땅에 발붙이는 걸 굉장히 막아왔어요. 굉장히 제한적으로 중국 시장에 침투할 수 있죠. 근데 거꾸로 이제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 들어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CATL이 포드에 기술 제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입하려고 했다가 그것조차도 지금 미국 정치권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고요. 그것만 보더라도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의미 있게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거의 봉쇄돼 가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역시나 지금 얼마 전에 EU가 중국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반보조금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서 대대적인 조사를 이제 시작했고요. 그거는 당연히 그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배경으로 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이제 유럽 시장 침투를 막겠다는 의도인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중국 전기차를 중심으로 탑재되고 있는 중국산 배터리의 사용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중국 배터리에 대해서도 같은 식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CBAM이라고 이제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화되면 기본적으로는 그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제가 이제 기업 탐방들을 쭉 해보면 한국도 그 준비가 사실 잘 안 돼 있긴 하지만 최근으로 오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속도전을 전개하고 있거든요.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맞는 그 탄소 배출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구간에서는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충분히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데 진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거의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반면에 중국 업체들은 그거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중국이 가장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유럽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가장 이제 규정을 맞추기가 힘든 나라이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 각종 환경 규제라든지 이런 또 반보조금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럽도 중국을 지금 배제하거나 견제하는 흐름들이 지금 계속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성장하는 시장은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이런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할 텐데 그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 산업의 이제 성장성은, 그리고 점유율은 매우 높은 편이고요. 반면에 이제 이미 시장 침투율이 30%를 넘어서서 지금 또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공급 과잉 상태인 중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은 굉장히 둔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기차의 판매 대수가 지금 미국 전기차의 판매 대수에 비하면 4배, 5배씩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시장 구도로 보자면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1등을 달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향후에 성장하는 흐름을 생각해 보면 이건 당연히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앞으로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매출 기준으로 거의 한 85%, 유럽 시장에서는 최소 55%, 60% 이상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향후에 매출을 올릴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이 시장이 이제 앞으로 계속 커져간다고 할 때 한국 배터리 산업의 점유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중국까지 포함해서 전 세계 배터리 점유율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보도를 내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흐름만을 보고 뭐 한국 배터리 산업이 자꾸 밀려나지 않느냐, 밀려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걸 사실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도록 그 정권가나 언론 등에서 제대로 이렇게 제대로 된 정보를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앞으로 커질 방향을 생각해 보면 한국 배터리 산업이 점유율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정도 지나면 2030년 정도 가면요, LG엔솔이 1등 먹을 거고요. LG엔솔, 그 SK온, 삼성 SDI 같은 그 국내 배터리 3사, 그리고 중국의 CATL하고 비아디는 지금은 승승장구한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LFP가 지금이 최전성기여서 더 이상 크게 성장할 여지가 많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 다음에 일본의 파나소닉 한 6대 업체가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할 겁니다. 그 업체들이 주력일 거고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지금도 이미 그게 시장 흐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 중국 전기차 시장은 겨우 10몇 % 성장하고 있고, 지금도 8월 달 그 각국별로 이제 전기차 그 판매 신장률을 보면 중국 시장은 대략 한 뭐 17%, 17, 8% 이 정도 되는데 미국은 61%고, 유럽은 거의 뭐 100%를 지금 넘어섰거든요. 그렇게 고속 성장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한국 배터리 산업이 점유율이 가장 높은데, 지금 이미 가장 커져 있는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자꾸 이렇게 점유율을 계산해서 한국 산업, 배터리 산업이 밀리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있는 것, 그거야말로 사실은 의도적인 왜곡이 깔려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특히 투자와 관련해서는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하지 과거를 돌아보면서 투자 안 하잖아요. 이거는 마치 운전을 할 때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사이드 미러 보면서 뒤돌아보면서 운전하는 거와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투자라는 관점에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전방을 내다보면서 그렇게 투자하는 게 맞죠. LFP 배터리는 왜 지금 최전성기라기보다는 그나마 시장이 제일 확대되어 있는 시기냐 이렇게 이제 한다면, 묘하게 그냥 LFP 배터리가 단기적으로 조금 필요한 시기여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 전기차 산업이 이제 발달하면서 당연히 이게 초기에는 그 하이엔드 차량, 즉 고급 뭐 차종 중심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좀 고가 차량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됐고, 상대적으로 이제 구매력 있는 수요층부터 전기차를 구매하기 시작했죠. 그럴 때는 사실 뭐 한국의 이제 하이니켈 배터리를 비롯해서 고가의 배터리의 이제 수요가 이제 뭐 충분히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른바 그 볼륨 시장이라고 하는 저가 중심으로 내려가야 되고, 특히 가장 싼 가격대의 모델은 이제 엔트리 시장, 이런 단계까지 내려가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전기차 가격이 기존의 내연기관차 가격대 수준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당장은 뭐 각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이 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배터리 가격을 당장 그렇게 다운시키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LFP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당 지금 가격은 기본적으로는 한국이 만들고 있는 다원계 배터리보다 사실은 떨어집니다. 즉 싼 게 비지떡인 배터리인 게 맞고요. 성능, 여러모로 성능이라든지 충전 속도라든지 이런 여러 면에서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예를 들어서 그 각국이 중저가 시장, 그 다음에 이제 엔트리 모델까지 이렇게 가격대를 낮춰서 전기차를 파고 들어가는 상황이 된 마당에는 어떤 식으로든 그 가격대를 낮추기 위해서, 전기차의 가격대를 낮추기 위해서 싼 게 비지떡이지만
LFP 배터리를 지금 채용해서 채용하고 있는 구간인데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한국에 이제 하이니켈 배터리를 채용한 그 배터리들도 기본적으로 계속 가격대가 떨어집니다. 지금 한 10년 전과 비교하면 몇 배나 지금 저 배터리 가격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만큼 에너지 밀도를 높이면서도 가격을 떨어뜨려 왔습니다. 근데 한국 배터리 산업이 중국의 LFP를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일종의 이제 코발트 프리라고 해서 고가 광물인 이제 코발트를 줄인 또는 뺀 코발트 프리 하이망간 계열의 그런 중저가용 배터리도 이미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국의 LFP 배터리보다 조금 성능이 더 좋은 LMFP 배터리 이런 것들을 개발하면서 중저가용 배터리를 지금 이제 한창 개발해서 본격적으로 시장에 이제 쏟아낼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LFP 배터리는 기본적으로는 특히 겨울철 같은데 주행거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요. 충전 속도도 높아지고 등등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향후에 뭐 500km, 600km 이상 기본적으로 하고 지금도 뭐 3원계 배터리는 최소 600km 이상의 그런 주행거리를 다 내거든요. 그런 식으로 갈 때 LFP 배터리가 전기차 시장에서 버틸 수 있는 시장 파이는 크지 않다. 지금 한국에 이제 이제 이른바 중저가용 배터리, 코발트 프리, 그 다음에 그 LMFP, 한국이 만드는 LMFP 배터리, 이른바 그 가성비 짱인 중저가용 그런 배터리들이 아직 충분히 시장에서 확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의 가격대를 낮추기 위해서 고육책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LFP 배터리를 채택하고 있을 뿐이다. 근데 그것도 시장의 많은 오해와 달리 기본적으로는 지금 중국 지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유럽차들 중심으로 많이 채택하고 있다. 이걸 또 아셔야 되고요. 예를 들면 벤츠라든지 그 볼보라든지 볼보의 자회사인 그 폴스타라든지 또는 그 영국의 그 예전 자동차 브랜드인 MG 같은 중국 자본이 이제 지배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LFP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확산 속도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테슬라도 그렇지 않냐? 테슬라도 LFP 배터리 잔뜩 장착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중국에서 생산과 판매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현재 그 중국 시장에서 먹힐 수 있게 가격대 인하 전쟁을 벌여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가격대를 낮추기 위해서 LFP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중국 시장에서 충분히 팔리지 못한 재고로 남는 그런 차들을 다른 나라에 미국이나 한국에 들여와서 이제 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것들이 많이 팔리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테슬라 입장에서 이 전략을 보자면 이제 전기차 시장이 중저가까지 이제 내려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테슬라도 기존에 이제 자기네들 그 고객층들보다는 중저가 시장까지 미리 이제 자기네들이 LFP 배터리를 장착해서 조금 그 시장까지 이제 이 점유를 하고 있어야 나중에 이제 그 북미 완성차 3사를 비롯해서 다른 자동차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다른 전기차 모델들을 생산할 때 일정한 시장 파일을 지킬 수 있다는 전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LFP가 그렇게 위협적이고 정말 좋다면 왜 테슬라가 개발하는 배터리는 LFP 배터리가 아니라 한국과 같은 그런 3원계 배터리를 채택할까요? 그것만 생각해봐도 다 알 수 있는 건데 뭔 그렇게 LFP 배터리를 가지고 그렇게 노이즈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게 그 온 언론들이 계속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뭐 중국 위협론이니 이렇게 엉터리 보도들을 해대고 여의도 정권가는 그걸 구실로 삼아서 공매도 치고 계속 뭐 2차 전지 위기론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을 퍼뜨리는지 진짜 한심합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스마트폰에서 1등 업체가 애플인데 애플이 삼성이 갤럭시 폰을 더 많이 판매할 때도 있지만 결국은 훨씬 더 고가의 고성능 스마트폰을 만들어내니까 그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1등인 거 아닙니까? 그럼 배터리도 하이엔드 차량에 고성능 배터리를 만드는 한국이 1등이지 그럼 무슨 중국이 1등입니까 그게. 왜 그런 단순한 걸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내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리고 LFP 배터리 위험론도 굉장히 과장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전기차 침투율, 그 다음에 한국 배터리 산업의 성장성과 점유율과 관련해서 지금 이미 엄청나게 커져 있는 중국의 시장을 전체로 뭉뚱그려서 표현하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과 똑같이 LFP 배터리에 대한 과도한, 그러니까 LFP 배터리의 실질적인 어떤 시장 침투율을 굉장히 부풀린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정보가 퍼져 있어서 그런데요. LFP 배터리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비아디가 LFP 배터리를 이제 전면 생산하고 있는데, 비아디가 약진하면서 중국 시장 내에서 LFP 배터리의 점유율이 60%대로 높아졌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지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유럽의 완성차들 중심으로 해서 LFP 배터리들이 탑재되면서 유럽 내에 LFP 배터리 점유율이 소폭 증가했다. 근데 그 증가한 게 기존의 1, 2%에서 지금 한 3, 4% 정도로 올라간 거. 그 다음에 오히려 북미 시장을 보면 한 2년, 3년 전에 LFP 배터리의 점유율이 12%, 13% 이랬다가 지금은 6% 수준으로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 보면 오히려 LFP 배터리가 약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춤하고 있거나 오히려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보면 쇠퇴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왜? K배터리가 들어가면서 K배터리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흐름이 너무 뻔하게 나타나는데 무슨 LFP 배터리가 맨날 승승장구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한국 배터리가 흔들린다는 소리가 왜 계속 나옵니까, 그게? 산업의 흐름을 사실 이렇게 제대로 알려주는 데가 없어서 그런데요. 특히 이제 2차전지 소재주들이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다. 특히 양극재 같은 경우는 앞에 설명드린 대로 이게 리튬 가격의 이제 레깅 효과 때문에 3분기 실적이 많이 망가질 거다. 그러면서 이제 뭐 지금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근데 지나고 보면 이런 구조적 성장 산업은 뭐 그게 시장의 오해 때문이든 또는 일시적인 그런 악재 때문이든 그런 악재 구간이 결국은 늘 지나고 보면 큰 흐름에서 주가의 바닥이었거든요. 좋은 매수 기회였고. 아니 그럼 뭐 2차전지 산업이 지금까지 성장하고 더 성장 안 할 겁니까? 그 양극재 소재의 실적이 올해 3분기 정도에서 거치고 더 이상 성장 안 할 겁니까? 경기 순환주 같으면 뭐 피크아웃 논리가 작동할 수 있지만, 아니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해드렸지만 이 회사의 매출이 향후 50조, 70조 이렇게 가야 되는 회사인데 지금 겨우 10조도 안 되는 구간에서 다 성장 다 했다고 투자를 안 할 건가요? 그 바보 같은 짓이죠, 그게. 근데 거꾸로 지금까지 기존에 2차전지 산업 잘 모르고 투자 못했던 사람들이 지금 같은 조정이 왔을 때야말로 진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고 투자해야 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실패하는 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는 사야 될 때 안 사고 안 사야 될 때 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니 한번 여쭤볼게요. 옷은 백화점에서 세일할 때 삽니까? 아니면 그냥 평소 가격대로 다 받고 팔 때 삽니까? 세일할 때 사요. 이왕이면 세일할 때 사죠. 근데 대부분의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반대로 한단 말이에요. 아니 옷이나 다른 물건들은 다 가능하면 쌀 때 사면서 싼 구간에 골라서 사면서 왜 주식으로만 오면 쌀 때는 쳐다보지도 않고 외면하다가 왜 다들 남들이 아유 이거 지금이라도 사야 돼 그래서 계속 안 쳐다보고 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참지 못하고 나만 못 사고 바보 되나? 그래서 한껏 비싸진 가격에 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물려갖고는 아이고 나 죽겠네 이러고 있고 징징대고. 그러니까 실패하죠. 그렇게 투자하신 분들은 진짜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근데 지금 에코프로-BM이 고점에서 뭐 장중 고점이면 아마 60% 가까이 하락했을 수도 있고요. 그냥 저가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금 거의 뭐 반토막 이상 나 있을 텐데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요? 이 회사가 향후 50조, 70조까지 매출이 최소한 늘어나야 되는데 10년 안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주저할 이유가 없죠. 길게 본다 그러면. 양극재뿐만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까지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던 뭐 전해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동안 뭐 주가가 들갔던 뭐 동박 쪽이라든지 이런 업체들도 물론 그 중에는 뭐 여의도 증권가에서 하도 이제 뭐 처음부터 띄워서 이미 여전히 고평가인, 조정받았다 해도 고평가이거나 또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일부 소재 업체들에 비해서 이미 뭐 주가 상승 여력이 뭐 실적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주가 상승 여력이 크지 않은 업체들이 일부 있어요. 대표적으로 SKIT 같은 거, 예, 첨보 같은 거 당장 실적이 빨리 증가하기 힘들거든요. SKIT는 실적은 증가한다 하더라도 예, 그게 한 2, 3년 지나야 겨우 지금의 주가를 합리화해 줄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을 그 상장할 때 지금의 증권가들이 공모주 장사한다고 지금보다 몇 배 높은 주가에서도 계속 뛰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처물렸다고 표현하기 그러네요. 거기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은 지금 투자하신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 여력이 크지가 않아요. 예. 그러나 그런 기업들조차도 주가가 오를 겁니다. 실적이 늘어나고. 예. 지금 구간은 그런 구간이에요. 지금 한국 배터리 산업의 그 빅뱅 폭발은 25년, 26년에 일어나거든요. 왜 그러냐? 25년, 26년에 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세계 각국의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예, 전기차로 전환하기 위해서 주요 모델들을 그때 다 쏟아내게 돼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어마어마한 배터리 생산 캐파를 구축하고 있는 거고요. LG 엔솔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말 대비해서 2025년 가면 약 3배 정도 북미 생산 캐파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북미 생산 캐파가 그만큼 3배 늘어난다는 건 소재가 그만큼 3배 이상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니, 그건 너무 뻔한 거잖아요. 그 소재 없이 어떻게 배터리를 생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만 생각해봐도 뻔하죠.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치엠, 이런 회사들, 예, 코스모신 소재, 이런 회사들, 기본적으로 지금보다 실적이 3배 이상 늘어난다고요, 그게. 안 그러고 어떻게 배터리 생산이 3배가 됩니까, 그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근데 지금 배터리 빅뱅 폭발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이제 그 준비를 하는 게 언제냐? 올해 4분기하고 1분기부터예요. 얼마 전에 LG엔솔이 도요타에 그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죠. 예, 단일 공급 계약으로 최대 규모라고 하는 30조 원어치 예,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이걸 되게 의미 있게 보셔야 됩니다. LG엔솔이 지금 글로벌 탑10 완성차 업체 가운데 9개에 공급하고 있고 예, 지금 하나 더 나올 게 있어요. 뭐 시장에서는 업계에서는 이미 뭐 파다하게 소문이 퍼져 있는데 예, 혼다와도 아마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거기까지 나오면 LG 뭐 혼다와의 공급 계약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면 LG엔솔 입장에서는 25년, 26년까지 지어야 할 캐파가 이제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각 소재별로 지금 업체들한테 다 준비시켜 놨거든요. 교통 정리를 지금 다 해놨다고요. 그래서 뭐 양극재 니네는 얼마, 뭐 음극재 니네는 얼마, 전해액 얼마, 예, 동박 얼마, 알루미늄박 얼마, 양극박이라고 하는 예. 그런 것들을 지금 다 해놨다고요. 다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사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소재 업체들이. 그게 이제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에 예, 대규모로 아마 그 계약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LG엔솔부터. LG엔솔만 그런가요? SK온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런데. 예,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관련 매출이 뭐 1,000억, 2,000억 하는 회사가 2년, 3년 지나면 그 관련 소재 매출이 1.5조, 2조 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25년, 26년만 잡아놔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지. 그게 28년, 30년까지 가면 거기서 또 얼마나 늘어날까요? 그걸 생각 안 하고 그냥 2, 3년만 보자는 거죠. 그런 회사들이 물론 그 중에 뭐 그 주가에 예, 일정하게 그 기대감이 반영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충분히 반영 안 돼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고 예. 심지어는 거의 반영되지 않은 그런 소외된 종목도 아직도 있어요. 예, 잘 찾아보시면. 예. 그런 기업들이 제가 보기엔 널려 있어요. 예. 근데 왜 투자를 안 합니까? 더구나 그런 기업들이 한참 이제 막 분위기가 뜨거울 때 뭐 2달 전쯤이면, 한두 달 전쯤이면 예, 오히려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지금 그렇게 대규모 그런 그 계약 모멘텀들이 막 쏟아 나오기 직전이고 근데 지금
예, 조정은 예, 뭐 양극재의 3분기 실적이 안 좋다, 뭐 소재의 3분기 실적이 안 좋다, 뭐 이런 등등의 핑계로 조정은 한참 잘 받아 있고 얼마나 좋은 절호의 매수 기회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건 제가 그냥 일부러 조금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4년여 동안, 예, 사실 뭐 2차전지 산업에 주목한 건 그보다 훨씬 더 일찍 2015년에 선대인이 빅픽처라는 책에서부터 주목하라고 했고, 예, 하지만 본격적으로 투자자로서 투자한 것도 이미 뭐 4년 반 정도가 넘어갑니다. 예. 그런데 그 기간 동안 2차전지 산업은 계속 성장해왔고, 그 사이에 뭐 수십 배씩 오른 종목도 여러 개 나왔고, 이미. 그 구간에서 온갖 노이즈가 다 있었죠. 그 온갖 노이즈가 다 있었지만 그 온갖 노이즈가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 그 주식을 사면 늘 지금까지는 큰 수익으로 보답해줬다. 예를 들면 지난해 연초에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그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 예, 그때 주가가 지금 가격으로 7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때 샀으면 지금 예, 한참 뭐 많이 갔을 때 50만 원까지 갔으니까 그때 이미 7배 이상 올랐고, 지금 한참 조정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최소 3배 이상 올라 있는 상태잖아요. 그때뿐만 아니라 지난해 뭐 에코프로 BM이 10만 원 아래일 때도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예, 이때는 무조건 이런 조정기에 무조건 담아둬라. 예, 실적이 3배 늘어났는데 주가는 오히려 빠졌으면 이거는 정말 좋은 매수 기회 아니냐. 예, 그때 담았던 사람들도 지금 최소 뭐 2배 이상, 100몇십 %가 올라 있잖아요. 코스모 신소재, 저희가 2021년 4월에 2만 1,000원일 때 처음 소개했는데, 그게 지금 24만 원 찍었다가 지금 조정받아 15만 원대 언저리인데, 예, 그때 뭐 조정 구간이 없었겠어요? 그 조정받을 때 샀던 것은 늘 수익으로 보답했다. 그게 구조적 성장주의 특징이다. 예. 앞으로 5년, 10년, 20년 더 성장할 산업인데, 예, 지금 이렇게 조정받을 때 안 사면, 그리고 이런 뭐 3분기 실적 안 좋다는 일시적인 악재가 있을 때 안 사면, 예, 언제 싸게 삽니까? 나중에 또 이 기회 놓치고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지나서 막 온갖 계약 나오면서 예, 주가가 막 치솟아 오를 때, 그때 군중 심리에 편성해서 와 하고 또 따라 사면, 예, 그건 너무 한심한 거죠. 내년부터 펼쳐지는 시장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2차전지, 적어도 2차전지 산업의 성장성 측면에서 또 한 단계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구간인 거예요. 그래서 25년, 26년이 이제 빅뱅 폭발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안 그래도 어디서 뭐 그 이야기 했더니,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사두시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아, 그럼 빅뱅 폭발할 때 사죠, 뭐. 그 주식 투자 생초짜도 아니고 25년, 26년에 빅뱅 폭발 일어날 거 뻔히 다 보이는 흐름이 나타날 텐데, 그러면 그게 주가가 그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빅뱅 폭발할 때 일어나게 주가가 치솟겠냐고요. 예. 빅뱅 폭발이 일어나려면 빅뱅 폭발 정도의 엄청난 실적이 생겨나려고 하면, 예, 그 25년 정도 가면 LG엔솔은 지금보다 매출 2배, 영업이익 3배 정도 성장해야 됩니다. 그 큰 회사가 매출 2배, 영업이익 3배가 성장하면 그거보다 훨씬 작은 덩어리인 소재업체, 장비업체들은 도대체 몇 배가 성장할 수 있겠냐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관련 지금 2차전지 매출이 1,000억 나오는 회사가 1조 5천억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그러면 예, 그 실적이 열 몇 배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가능한 지금 산업의 흐름이라니까요. 근데 그게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점차 올라가지, 예, 가만히 있다가 그때 가서 막 온갖 수주 계약 다 터지고 실적도 그게 한꺼번에 폭발하고 그렇게 되나요? 한 단계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25년, 26년에 빅뱅 폭발을 앞두고, 예, 소재 계약 4분기, 올해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부터 소재 계약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LG엔솔이 이제 아마도 혼다로 추정되는, 예, 그 계약금까지 마무리되면 연내에 소재 계약을 지금 이미 다 판을 다 짜놨거든요. 저는 업계 그 판도를 대충 다 알고 있는데, 제 말을 믿으십시오. 이 업계의 이런 판도와 그 소재의 그런 어떤 배정해두고 이런 걸 뭐 저만큼 그래도 업계 밖의 사람이 저만큼 잘하는 사람이 잘 있겠어요. 예, 정권가 애널리스트들을 다 포함해서. 예.
몰라요, 그 사람들은. 저처럼 이렇게 다각도로 소재나 장비 업체들 탐방을 다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최근에도 계속 탐방을 가요. 가면은 그 업계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갔다 와서 느끼는 건 뭐냐면, 야, 진짜 절호의 기회네. 예, 2차전지 투자 못했던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꼭 들어가야 되겠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뭐 2차전지 까고 뭐 폄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예.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 그동안 공부를 얼마나 했나. 예. 그리고 2차전지 산업에서 소개한 종목들의 주가가 얼마나 올랐나. 일단 증권사 애널리스트들하고 저하고 비교를 해보면 저는 지금까지 소개한 종목들 중에 뭐 10배 이상 기록한 종목들이 뭐 너다섯 개 되고 최소 서너 배 이상 오른 종목은 지금 뭐 소개한 게 예, 몇십 개가 될 거예요. 근데 그동안 증권가 애널리스트들 소개한 종목들 보면 SKIT처럼 뭐 예, 70 고점 대비해서 뭐 70% 빠진 종목, 춘보처럼 예, 계속 실적 좋아진다고 했는데 계속 나빠져서 예, 주가 역시 한 60% 이상 70% 가까이 빠진 종목. 그리고 뭐 심지어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폄하하고 있는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소개했다 그러면 다 반토막이잖아요. 상패 종목까지 소개하고. 그런 사람하고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알짜배기 종목들 골라서 높은 수익률을 이미 예, 기록해왔고 예, 저희 유튜브 방송을 보고 예, 큰 수익을 낸 사람들 이미 성과로 다 입증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성과를 내왔다는 것은 그만큼 제가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 가장 잘 예, 지금까지 잘 봐왔고 예, 그러면 지금까지 잘 봐온 사람이 앞으로도 잘 볼까요? 지금까지 잘 못 보고 계속 틀리는 사람들 예, 엉뚱한 종목들 소개한 사람들이 앞으로 흐름을 잘 할까요? 저는 제가 훨씬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다 저 가짜 뉴스라니까요. 예. 영국이 뭐 전기차 전환한 걸 2030년에서 35년으로 늦추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걸 그게 뭐 후퇴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유는 다 2035년으로 보조를 맞췄거든요. 근데 영국 진행 혼자서 2030년까지 해보겠다고 막 그러다가 지금 경기 나빠지고 이러니까 빨리 전환한 게 아무래도 이제 뭐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담이 되니까 그 2035년으로 늦춘다고 하는데 근데 거꾸로 한편으로는 지금 영국은 내년부터 전기차 판매량의 20%를 강제적으로 전기차를 생산해야 돼요. 그런 이야기는 안 하죠. 아니 그리고 심지어는 프랑스가 독자적으로 탈탄소 규제 적용해서 뭐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마치 이제 이른바 유럽 전기차 시장, 배터리 시장에 이제 전환이 늦춰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던데 그것도 웃긴 이야기죠. 아니 그거는 물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뭐 중국을 비롯해서 탄소 규제라는 명목으로 예, 뭐 중국 업체 같은 데를 견제하기 위한 흐름이고 자국 산업을 일정하게 보호하는 조치이긴 하지만 그거는 그냥 보호를 이야기한 조치이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탈탄소 규제를 낸다는 건 뭐예요?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차 전환,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 그 에너지 전환 속에서의 전기차 전환, 그 흐름하고 다 개를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전기차 전환 흐름하고 반대로 간다는 식으로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예요, 이게. 제가 기자 출신이지만 한국의 언론, 정보 환경이 이렇게 개판입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도 예,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에 올바른 접근법만 익히면 사실은 주식 투자라는 것이 손실 보기보다는 오히려 수익을 내기가 훨씬 좋은 예, 투자 방법인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이유는 예, 올바른 접근법을 익히지 못하고 온갖 이상한 노이즈에 노출돼서 엉뚱한 방법으로 주식 투자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노이즈들에 대해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니 전기차 지난해 대비해서 지금 유럽의 전기차 판매 신장률이 8월 달의 경우에 100%를 넘어섰는데 뭐가 지금 둔화되고 있다고 헛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고요. 아니 한국은 이렇게 배터리 산업의 종주국이고 예, 가장 앞으로 커질 전 세계를 호령할 그 배터리 산업이 있는데 이 배터리 산업하고 짝을 맞춰서 예, 전기차 침투율을 적극적으로 올려가야 될 마당에 지금 이게 무슨 시대착오적인 정책 방향입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지금 아까 영국 이야기 했잖아요.
강제 전기차 생산 판매량을 강제 할당하고 있다니까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전기차 전면 2025년부터 내연기관차의 생산과 판매를 전면 중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무슨 뭐 보조금만 주는 게 아니라 노르웨이가 그런 단계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 내연기관차를 사면 오히려 페널티를 물려서 더 비싸게 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채찍과 당근을 양쪽으로 다 구사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전기차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판에 심지어 배터리 산업의 종주국이라는 이런 나라에서 지금 전기차 판매 신장률이 마이너스 17%라는 건 정부 당국도 문제인 거고요. 현대 기아차 같은 이런 국내 자동차 업체도 한심한 거죠. 국내에서부터 전기차 전환을 서두를 수 있도록 그 디자인도 예쁘고, 그 다음에 한국 배터리들을 고성능 배터리를 탑재해서 그렇게 해서 좋은 그 전기차를 만들어내서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전환을 서두를 수 있도록 해야지. 엉뚱하게 지금 LFP 배터리 잔뜩 중국에서 받아와서 그런 거 탑재해갖고 그 사람들 겉으로 안 드러나니까 사람들 속여가면서 고가에 팔아먹긴 다 팔아먹고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해먹고 있으니까 지금 전기차 산업이 지금 커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테슬라가 모델 Y에 LFP 배터리 탑재해서 조금만 싸게 공급을 해버려도 테슬라에 다 잠식당해서 판매가 안 일어나잖아요. 이게 무슨 멍청한 짓입니까, 이게?